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배신을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그날 밤의 이야기는 시어머니의 손이 제 뺨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불꽃이 튀는 듯한 따귀에 머릿속이 윙울리며 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귓가에는 시어머니 최 여사의 칼날보다 더 잔인하고 악에 바친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이 도둑년, 뻔뻔하게 어디서 발뺌이야. 내가 8년 동안 우리 집에서 호의호식 시켜줬더니 감히 집안의 가보를 훔쳐 은혜를 이따위로 갚아 살을 내는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심장을 휘젓는 듯한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었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를 들어 올리자 저를 둘러싼 3명의 사람이 보였습니다. 마치 사형수를 심판하는 냉혹한 재판관들처럼요. 허리에 2 손을 얹은 채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진 시어머니, 그리고 그 옆에는 팔짱을 낀 채 경멸 어린 비웃음을 흘리는 시누이 강유라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제 심장을 산산조각 낸 그 사람, 바로 지난 8년간 제 세상의 전부였던 남편 강태준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침묵한 채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실망과 냉기가 가득한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 마음 쉼터입니다. 한순간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둑으로 몰리고 무자비하게 폭행당한 뒤 차디찬 경찰서로 넘겨지는 삶을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제 삶은 비록 화려하진 않아도 평온한 수채화 같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그날 밤, 경찰이 들이닥치고 그들의 손에 이끌려 나가려던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지면서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고 제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거친 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안 그랬어요. 저는 겨우 몸을 일으키며 흐느꼈습니다. 목소리는 처참하게 갈라졌죠. 그 목걸이는 저희 어머니 유품이에요. 제 결혼 예물이라고요. 제가 왜 그걸 훔쳐요? 하지만 제 해명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시누이 유라가 빽 소리쳤습니다. 아직도 거짓말이 술술 나오네. 내가 똑똑히 봤어. 형님이 그 목걸이 몰래 핸드백에 넣는 거 가난한 친정집에 가져다 주려고 그랬지. 뻔하지 뭐. 요즘 태준 씨 회사 사정 어렵다니까 더 이상 호강 못할까봐 미리 챙겨두려던 거잖아. 정말 징그러운 시궁창 쥐새끼 같으니라고. 딸의 말에 더욱 기세등등해진 시어머니는 제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내 꼴을 좀 봐. 이 집에 너처럼 궁상 맞은 사람이 누가 있어. 옷은 맨날 헌옷에. 얼굴은 피죽도 못 얻어먹은 몰골을 하고선.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어. 내가 분수에 못 맞는 년이란 걸. 우리 유라 곧 시집 가잖아. 사돈댁이 부자니까 배 아파서 질투나서 그 목걸이 훔쳐다 팔아먹으려고 한 거지. 똑똑히 들어도 그 매화 모양 비취 목걸이는 우리 집안의 보물이야. 네가 평생을 벌어도 그 한 조각도 못 사.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남편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제발, 제발 한마디만이라도 제 편을 들어달라고 애원하는 눈빛으로요. 하지만 그는 제가 잘 나가던 건축가의 길을 포기하고 그의 성공을 위해 기꺼이 그림자가 되어주었던 그는 제가 온 마음을 다해 보살피고 헌신했던 이 가정의 가장인 그는 천천히 다가와 제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저를 일으켜 주기는커녕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다고 믿었던 목소리로 얼음장보다 차가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서연아, 그냥 인정해. 일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어머니께 목걸이 돌려드리고 잘못했다고 빌어. 다들 너무 화가 나서 그러시는 거야. 8년, 제 빛나던 청춘, 원망 한마디 없이 바쳤던 8년의 사랑과 희생의 대가가
고작 이런 치욕과 잔인한 한마디란 말인가요? 그는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를 벌레 보듯 무시하는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믿었습니다. 눈물이 부쉈습니다. 대신 텅 빈 공허함이 제 영혼을 잠식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우는 것보다 더 비참하게 일그러진 미소였죠. 당신도 내가 도둑이라고 생각해? 태주는 제 시선을 피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죠. 말 길게 하기 싫다. 끝까지 인정 안 하겠다면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 경찰에 신고할게요. 경찰 불러서 누가 옳고 그른지 명명백백히 밝히죠. 전 도둑질하는 아내랑은 한 집에서 못 삽니다. 경찰 신고라니. 그 두 단어는 제 머리 위로 떨어진 날벼락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모욕하는 것을 넘어 전과자로 만들어 제 인생을 완전히 파멸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당장 신고해. 전현을 감옥에 쳐넣어야 정신을 차리지. 시어머니와 유라가 쌍수 들고 환영했습니다. 태주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목소리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윽고 골목 어귀에서부터 들려오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속수무책의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관할 지구대 소속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태준의 가족을 보더니 꽤 안면이 있는 듯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지어낸 이야기를 늘어놓자 경찰 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와 권위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시죠. 경찰서까지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 팔을 잡아 끌려던 바로 그 순간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문 밖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잠깐, 여기서 무슨 일입니까? 방 안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어깨에 소장 계급장을 단 중년의 경찰 간부가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위험 있는 풍채, 각진 얼굴은 냉정해 보였지만 두 눈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은 그를 보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어 부동자세로 경례를 붙였습니다. 소장님께 보고 그는 그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을 저어 맞고는 방 안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비참하게 주저앉아 있는 제게 잠시 머물렀다가 마치 전리품처럼 유라가 손에 쥐고 있는 매화 모양 비취 목걸이로 옮겨갔습니다. 그의 눈이 목걸이에 닿는 순간 그의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냉정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유라에게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더 이상 위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기묘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 이 목걸이 어디서 났나? 그리고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릴 새도 없이 제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제 얼굴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이 마치 무언가 익숙한 흔적을 찾는 것처럼 저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모두가 어리둥절해하는 가운데 그 위험 있던 소장은 떨리는 손으로 황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는 번호를 누르고 전화를 귀에 댔습니다. 그리고는 시댁 식구들도 저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극도의 경외심과 흥분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네, 그분입니다. 혜린 아가씨의 신벼가 맞습니다. 제 인생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 상상도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저를 찾아온 소장은 누구이며 그는 왜 그런 의문의 전화를 걸었던 걸까요? 앞으로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잃어버린 정의와 명예를 되찾는 제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마음 쉼터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차가운 경찰서의 철문이 등 뒤에서 닫히고 혼란스럽고 비난 가득한 세상과 저를 분리하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소장님은 제 예상과 달리 저를 취조실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저를 다른 복도로 이끌었고 아늑하고 깨끗한 개인 집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가죽 소파에 저를 앉히고는 직접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주었습니다. 조금 전 두 경찰관의 고압적인 태도와는 너무나도 다른 갑작스러운 친절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쥔 채 차마 마시지는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전히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옷깃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왜 경찰 고위 간부가 직접 저희 집까지 찾아온 걸까요? 왜 그는 어머니의 목걸이를 보고 그렇게 이상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리고 그 회장님과의 통화는 또 무슨 의미일까요? 머릿속은 수천 개의 질문으로 뒤엉켰지만 방금 겪은 일에 대한 고통과 수치심이 모든 것을 압도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생각은 8년 전 태준을 처음 만났던 그날로 흘러갔습니다. 그때 저는 원대한 꿈과 포부를 가진 건축학과 졸업반 학생이었습니다. 서울 인사동의 어느 낡은 북카페, 그날의 따스한 햇살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졸업 작품 스케치에 몰두하고 있는데 그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하얀 셔츠를 입고 있었고 훤칠한 키에 선한 미소를 지을 때마다 보조개가 희미하게 패는 그런 밝은 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수로 제 스케치 위에 커피를 쏟았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연신 사과하던 그의 죄책감 가득한 눈빛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믿었던 사랑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태주는 끈기 있고 진실하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번지르르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의 행동은 항상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단지 따뜻한 우유 한 팩을 건네주기 위해 교문 앞에서 몇 시간이고 저를 기다렸고 제가 늘어놓는 엉뚱하고 기발한 건축 아이디어들을 인내심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제 안에 불타는 열정을 알아봐주고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그리 부유하지 않은 평범한 공무원 집안이었습니다. 그때의 시어머니 최 여사는 자상한 분이셨고 제가 집에 갈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습니다. 시누이 유라도 조금은 철없지만 제게는 예의 바른 여동생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진짜 가족의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제게는 너무나도 그리웠던 온기였죠. 제 어머니 김혜리는 아름답고 재능 있는 분이었지만 박복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죠. 임종 직전 어머니는 제게 이 매화 모양 비취 목걸이를 건네주셨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힘없는 목소리였지만 사랑 가득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죠. 서연아, 이건 외가에서 엄마가 유일하게 간직하고 나온 물건이란다. 소중히 간직하렴. 이 목걸이가 널 지켜주고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저는 외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물어볼 때마다 어머니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실 뿐이었죠. 이 목걸이가 어머니에 대한 그리고 제 몸에 흐르는 또 다른 절반의 핏줄에 대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목에서 이 목걸이를 뺀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위안이었고 약해질 때마다 힘이 되어주는 존재였습니다. 제가 태준을 인사시켰을 때 교직에서 은퇴하신 인자한 아버지는 처음에는 조금 망설이셨습니다. 제가 너무 일찍 결혼해서 제 꿈을 포기하게 될까봐 걱정하셨죠. 하지만 태준의 진심과 제 사랑 앞에서 아버지도 결국 마음을 열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의 결혼식은 양가의 축복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저는 우수한 성적으로 건축학과를 졸업했고 여러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그때
작은 건설 회사를 차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남 밑에서 일하기 싫다며 제게 부족함 없는 삶을 주기 위해 스스로 사업을 일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 앞에 펼쳐진 모든 기회를 뒤로하고 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모든 적금과 아버지께서 주신 결혼 자금을 보태 그의 회사 설립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서 살림을 도맡고 시부모님을 봉양하며 그가 마음 편히 밖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내조했습니다. 그의 회사가 날로 성장하고 저희가 좁은 연립주택에서 넓은 빌라로 이사했을 때, 그리고 제 손으로 시부모님께 비싼 선물을 사드릴 수 있게 되었을 때, 저는 얼마나 행복하고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 희생이 가치 있는 것이라 믿었고, 우리의 사랑이 어떤 시련도 이겨낼 만큼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8년. 기나긴 8년 동안 저는 그의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그의 기쁨이 제 기쁨이었고 그의 슬픔이 제 슬픔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잊었고 유능한 건축가가 되겠다는 꿈도 잊었습니다. 제 세상은 부엌과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따뜻한 저녁 식사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저를 고통스러운 기억의 강에서 건져냈습니다. 소장님이 뜨거운 김이 나는 식판을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먹어두게. 저녁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을 텐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이 메어 도저히 아무것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식판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안타까움과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박서연이 맞나? 그가 조금은 불확실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서연, 그 이름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부르시던 이름이었습니다. 나중에 서류를 정리하면서 어찌 된 일인지 서연이라는 이름만 남게 되었죠. 어떻게 그 이름을?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붉어진 눈으로 저를 그저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낮고 아득한 슬픔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 어머니 김혜린의 동생 김진혁이니까. 내가 자네 외삼촌일세. 서연아. 그의 말은 시어머니의 따기보다 더 끔찍한 충격으로, 태준의 배신보다 더 아픈 고통으로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이미 산산조각난 제 세상이 다시 한번 송두리째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버거웠고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머니에게 남동생이 있었다니. 외삼촌이요. 두 단어가 제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아무런 무게감 없이 흘러나왔지만 그 말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눈앞에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를 보며 그의 위험 있는 얼굴에서 어머니와의 희미한 연결고리라도 찾아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어머니는 인자한 아버지와 비취 목걸이만을 남긴 채 저를 홀로 두고 떠난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가족, 형제, 외가라는 곳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제게 어머니의 세상은 미스터리로 가득한 빈 공간, 앞부분이 모두 뜯겨나간 책과도 같았습니다. 농담하시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가 어릴 때 부모님을 엮게 고아라고 하셨어요. 제 외삼촌이라고 말하는 김진혁 소장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20년이 넘는 세월의 회한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시간이 흘러 누렇게 변색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걸 보게. 그러면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걸세. 사진 속에는 가을 햇살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고 검고 긴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아주 젊었지만 얼굴에는 이미 강인함과 성숙함이 엿보였습니다. 비록 사진은 빛이 바랬지만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제 어머니 김혜린이었고 옆에 청년은 훨씬 앳된 모습이었지만 그 이목구비는 틀림없이 제 앞에 앉아있는 김진혁 소장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삼촌이시네요. 제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누나가 떠나기 전에 우리 남매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일세. 진혁 삼촌의 목소리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야. 세상 사람들에게 자네 어머니는 고아나 마찬가지였으니까. 하지만 진실은 누나는 사랑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걸세. 가족, 그리고 자신의 신분까지 모두 버리고 말이야. 누나는 김씨 가문을 스스로 떠났네. 김씨 가문, 생소했지만 그 이름에서 느껴지는 힘은 엄청났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이 곧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 속으로 휘말리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경찰서 집무실에서 진혁 삼촌은 제게 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20년 넘게 묻혀있던 한 가문의 비밀을요. 어머니의 가문, 김씨 가문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비밀스러운 재벌 가문 중 하나였습니다. 제 외할아버지 김영수 회장님은 부동산, 금융에서부터 보석 사업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진성그룹의 총수셨습니다. 제 어머니 김혜리는 막내딸이자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귀한 보석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비상하게 똑똑하고 재능이 뛰어나 외할아버지로부터 그룹의 후계자로 낙점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어머니가 지방소도시 출신의 가난한 교사였던 제 아버지를 만나 사랑에 빠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외할아버지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진성그룹의 후계자인 딸이 집안 배경이 전혀 맞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셨던 겁니다. 그때 아버지는 누나에게 최후 통첩을 하셨지. 진혁 삼촌이 먼 곳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그 남자를 포기하든가 아니면 김씨 가문에서 나가서 영원히 돌아오지 말든가. 강하고 굳은 성격의 어머니는 사랑을 택했습니다. 어머니는 화려한 삶, 후계자의 자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쉼표인 목걸이와 약간의 비자금만을 챙겨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도시로 이사했고 가족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씨 가문에서 김혜린이라는 이름은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마치 제가 늘 읽던 소설 속 이야기 같았습니다. 제 인자하고 소박했던 어머니에게 그렇게 파란만장한 과거가 있었다니. 그렇다면 아버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으면서 왜 제게 단 한 번도 말씀해주지 않으셨을까요? 누나가 떠난 뒤 아버지는 겉으로는 냉정하셨지만 속으로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셨네. 진혁 삼촌이 말을 이었습니다. 비밀리에 사람을 풀어 사방으로 누나를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지. 그러다 누나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거의 무너지셨어. 아버지는 자신의 고집이 딸을 죽게 만들었다고 늘 자책하셨지. 아버지를 버티게 한 유일한 희망은 바로 자네의 존재였네. 누나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알았지만 도저히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지. 지난 수년간 잃어버린 외손녀를 찾는 것이 아버지의 가장 큰 수건이셨다네. 그 매화 모양 목걸이, 그건 단순한 장신구가 아닐세. 진성그룹 후계자의 신표이자 세상에 단 하나뿐인 비취의 원석으로 만든 것이지. 각각의 꽃잎에는 가문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비밀 표식이 새겨져 있네. 오늘 오후 자네 시누이 손에 들린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내가 자네를 찾았다는 것을 직감했지. 이야기는 끝났지만 저는 극심한 충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버림받은 아내, 누명을 쓴 죄인에서 하루아침에 재벌가의 외손녀, 거대 기업의 잃어버린 후계자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고 비현실적이었지만 낡은 사진과 제 목에 걸려 있어야 할 목걸이, 그리고 눈앞에 남자가 보내는 따뜻한 눈빛이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혁 삼촌을 보며 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고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죠. 방금 혈육을 기댈 곳을 찾았지만 동시에 제가 알던 평온한 삶은 영원히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과 마주해야 합니다. 권력과 돈, 그리고 어쩌면 시댁에서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음모가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과 말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고통이 더 아프게 솟아올랐습니다. 제가 왜 이곳에 와 있는지 그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남편 태준, 시어머니 최여사, 시누이 유라가 생각났습니다. 그 따귀, 모욕적인 말들, 그리고 그들이 제게 씌운 도둑이라는 누명까지 분노가 다시금 치밀어 올랐습니다. 삼촌. 저는 진혁 삼촌의 옷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목소리가 증오로 떨렸죠. 제 시댁 식구들이. 진혁 삼촌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고 단호해졌습니다. 걱정 마라, 서연아. 이미 모든 걸 파악했다. 감히 진성그룹의 외손녀를 건드리고 무사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들은 자네에게 저지른 모든 짓에 대해 톡톡히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집으로 가야 한다. 외할아버지께서 자네를 기다리고 계신다. 외할아버지, 단 한 번도 뵌 적 없는 외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긴장과 두려움이 저를 덮쳤습니다. 과연 저를 받아주실까요? 그리 좋지 않은 과거를 가진 외손녀를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단 한 번도 속해본 적 없는 그 화려한 가족과 세상에 과연 융화될 수 있을까요?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이 저를 태우고 경찰서를 빠져나와 화려한 서울의 밤거리를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진혁 삼촌과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삼촌은 경찰 제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어 한결 편안해 보였지만 장군의 위엄과 기품은 여전했습니다. 저는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유성처럼 스쳐 지나가는 네온 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저는 누명을 쓰고 폭행당하며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한 비참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이라고 불리는 곳, 존재조차 몰랐던 거대한 가문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얄곱고 예측 불가능한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들어 아직도 살짝 붓고 화끈거리는 뺨을 만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따귀 태준의 냉정한 눈빛이 다시 떠오르며 가슴 한편이 욱신거렸습니다. 저는 그를 얼마나 사랑했던가, 그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던가. 그런데 제가 받은 것이라고는 무정과 잔인함 뿐이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단지 그들의 생활 방식에 완전히 녹아들지 못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눈에 저는 영원히 그들의 귀한 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시골뜨기였기 때문일까요? 넋을 잃고 생각에 잠겨 있는데 삼촌의 차분한 목소리가 제 상념을 깨뜨렸습니다. 무슨 생각하니? 저는 깜짝 놀라 삼촌을 돌아보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직도 모든 게 믿기지 않아서요. 곧 익숙해질 게다. 진혁 삼촌이 위로하듯 제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내 몸에는 진성가의 피가 흐르고 있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넌 혜린 누나를 많이 닮았어. 누나처럼 강하고 굳건하지. 어머니 이야기에 마음이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지금 이 순간 제 곁에 계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어머니는 제게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저를 꼭 안아주며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말해주셨을 겁니다. 차는 서울의 부촌으로 불리는 평창동의 한적한 고급 주택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곳은 여러 겹의 경비와 출입 통제소를 거쳐야 하는 보안이 아주 삼엄한 곳이었습니다. 2개의 경비 초소를 지나자 차는 마침내 고풍스러운 프랑스 건축 양식의 웅장한 하얀색 대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정교하게 가꿔진 넓은 정원, 분수대와 조각상들 뒤로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커다란 창문들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노란 불빛은 마치 동화 속 궁전처럼 저택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진성과 저의 진짜 집이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집사 한 분이 검은색 연미복 차림으로 문 앞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삼촌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자 그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소장님, 아가씨, 돌아오셨습니까? 회장님께서 서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삼촌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의 화려함은 외부보다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바닥에는 이탈리아산 대리석이 깔려 있었고 천장에는 포르투갈산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유명 화가들의 유화 작품이 걸려 있었고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의 부와 품격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긴 복도를 지나 거대하고 두꺼운 원목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삼촌이 가볍게 3번 노크하자 안에서 낮고 조금은 지친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게.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높은 책장에 오래된 가죽 장정의 책들이 가득 꽂혀 있는 거대한 서재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방 중앙에는 마호가니 재질의 커다란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뒤에는 등이 굽고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돋보기를 쓴 채 무언가 서류를 읽고 있었습니다. 비록 나이 들어 쇠약해 보였지만 그에게서는 오랫동안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 특유의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제 외할아버지 진성그룹의 김영수 회장님이셨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에 그는 고개를 들었고 돋보기 너머로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얼굴에 닿았을 때 저는 그가 서류를 쥐고 있던 손이 떨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종이가 책상 위로 떨어졌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돋보기를 벗고 저를 더 자세히 보려고 애썼습니다. 혜리나, 그는 제 어머니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버님, 서연입니다. 혜린 누님의 딸, 아버님의 외손녀입니다. 진혁 삼촌이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에 손을 짚고 힘겹게 한 걸음 제게로 다가오셨습니다. 가까워질수록 그의 눈가는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는 제 앞에 멈춰서서 주름진 손을 떨며 들어올려 제 뺨과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요. 닮았어. 너무나도 닮았구나. 내 어미 젊었을 때랑 판박이야. 눈물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저를 힘껏 그리고 아주 따뜻하게 끌어안았습니다. 내 손녀야. 드디어 돌아왔구나. 할아비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가만히 있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한 남자의 떨림을 수십 년간 억눌러온 회한과 사랑을 느끼며 저 역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는 외조부모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서재에 머물며 외할아버지와 삼촌에게서 어머니와 가문에 대한 이야기에 나머지 조각들을 들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최 여사가 과거에 진성가에서 일했던 가정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 어머니의 화려한 삶을 곁에서 지켜보았고 아마 그때부터 그녀의 마음속에 질투와 시기심이 싹댐을 겁니다. 그녀는 제 어머니의 신분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고 아마도 저를 더 쉽게 조종하고 억압하기 위해 그랬을 겁니다. 그녀가 제게 훔쳤다고 누명을 씌운 그 목걸이, 사실 그녀는 그 가치를, 그것이 진성가의 신표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물질적 가치 때문에 그것을 빼앗으려 한 것이 아니라 저와 제 가문을 잇는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끊어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악랄하고 치밀하게 계산된 음모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증오가 다시금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제 결혼 생활을 망가뜨렸을 뿐만 아니라 제 과거와 미래까지 모두 훔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곁에 있는 외할아버지와 진혁 삼촌을 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싸움에서 저는 반드시 모든 것을 되찾을 것입니다. 제 자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한 정의까지도요. 복수를 위한 계획이 제 머릿속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의 가면을 벗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제게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을 잃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느끼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첫 단계는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저는 이곳에 있고 그들은 밖에서 저를 감옥에 보냈다고 생각하며 승리에 도취해 있을 텐데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낯선 방에서 눈을 떴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곳은 어머니가 쓰시던 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죠. 아침 햇살이 커다란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와 정교한 체리목 가구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코니로 나가 아래로 펼쳐진 푸른 정원의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한 것이 얼마만인지 더 이상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할 필요도 잔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젯밤 마음을 추스른 뒤 저는 외할아버지, 삼촌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시끄러운 복수를 원치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고 스스로 위선적인 가면을 벗게 만드는 그런 한판의 바둑 같은 복수를 원했습니다. 계획은 세워졌고 이제 제가 할 일은 인내심을 갖고 제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삼촌의 계획대로 관할지구대 경찰 2명이 태준의 집을 찾아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경찰서에 도착한 후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극심한 신경쇠약으로 인한 일시적 기억상실이었습니다. 저는 도둑질 사건도 가족 간의 갈등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너무 큰 정신적 충격 때문에 뇌가 스스로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워버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저는 먼 친척인 진혁 삼촌의 신원 보증하에 조용한 곳에서 요양 중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태준의 가족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를 감옥에 보내려던 그들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지만 그 경악은 이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억 상실이라니 그것은 제가 감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었습니다. 기억을 잃고 어수룩해진 아내는 그들이 조종하고 통제하기에 얼마나 더 쉬운 상대겠습니까? 그들은 이것이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목걸이를 합법적으로 차지하고 아무런 저항 없이 저에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할 절호의 기회라고요. 저는 최 여사의 의기양양한 표정, 유라의 음흉한 미소,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을 태준의 눈에 서렸을
계산적인 빛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황금 같은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이틀 뒤 태준이 저의 요양처로 찾아왔습니다. 그곳은 진성가가 소유한 교회의 한 고급스러운 휴양 빌라였습니다. 삼촌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를 돌보는 간호사와 의사들은 모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태주는 커다란 장미 꽃다발과 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서며 고통과 안타까움으로 가득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침대 옆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아, 나 알아보겠어. 나야, 내 남편 태준이야. 저는 환자복을 입고 긴 머리로 얼굴의 반을 가린 채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올려다보며 크고 텅 빈 눈으로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완전히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죠. 누구세요? 여긴 어디예요? 제 연기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완벽했습니다. 태주는 저를 보더니 눈 뒤에 스치는 기쁨을 재빨리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감추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아주 행복한 부부였으며 제가 사고를 당해 머리를 심하게 다쳐 기억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툼이나 절도 누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흠 하나 없는 과거, 장밋빛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당신을 돌봐줄게. 기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게. 우린 예전처럼 다시 행복해질 거야. 그는 다정한 목소리, 사랑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의 역겨운 위선에 속이 메스꺼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연약하고 혼란스러운 환자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그의 보살핌 앞에서 두려워하고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가 제 몸에 손을 댈 때마다 저는 살짝 몸을 떨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의 이런 거리감은 그에게 제가 정말로 기억을 잃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꾸준히 저를 찾아왔고 올 때마다 선물과 신선한 꽃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인내심을 갖고 침대 옆에 앉아 우리의 행복했던 추억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웨딩 사진, 여행 가서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제 머릿속에 완벽한 남편, 행복한 결혼 생활의 이미지를 다시 심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을 겁니다. 그의 모든 거짓말, 모든 위선적인 행동이 방 안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에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요. 태준이 자신의 연극에 심취해 있는 동안 최 여사와 유라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걸이를 차지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죠. 어느 날 오후 그들은 태준과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최 여사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침대로 달려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아가야. 내 팔자가 어쩌다 이렇게 기구해졌니? 이 소식을 듣고 내 속이 다 타들어가는 것 같았단다. 나 알아보겠니? 내 시어머니야. 저는 여전히 멍하고 두려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유라도 다가와 꿀 바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저 유라예요. 태준 씨 동생이요. 얼른 나으셔야죠. 온 식구가 형님 걱정하고 있어요. 그들은 며느리를, 형님을 끔찍이 아끼는 화목한 가족 연극을 펼쳤습니다. 한참 동안 눈물 섞인 안부를 물은 뒤 최 여사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제 목을 쳐다보았습니다. 삼촌이 미리 치워둔 덕에 목걸이는 없었죠. 아니, 내가 너 결혼할 때 예물로 준 그 보물 목걸이는 어디 갔니? 서연아. 그녀는 내가 준이라는 말을 애써 강조했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목걸이요? 무슨 목걸이요? 그 매화 모양, 비취 목걸이 말이다.
내가 결혼식 날 내게 주면서 소중히 간직하라고 신신당부하지 않았니? 그건 우리 집안의 보물이라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된단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준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서연아. 어디에 뒀는지 잘 생각해봐. 그건 우리 가족에게 정말 중요한 물건이야. 세 사람은 함께 저를 압박하며 목걸이의 위치를 기억해내라고 다그쳤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순간 그들은 보관해주겠다는 핑계로 즉시 그것을 가져갈 것이라는 것을요. 절도 누명이라는 연극은 이제 더 정교하고 교활한 새로운 연극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스스로 보물을 바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그렇게 쉽게 뜻을 이루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제가 설치한 덫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 겹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서서히 유인하여 그들의 탐욕스러운 본성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단 한 번의 반격으로 그들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만들 겁니다. 목걸이에 대한 시댁 식구들의 집요한 질문 공세에 저는 여전히 기억을 잃은 사람의 멍하고 가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극심한 고통과 혼란에 빠진 척 연기했습니다. 저 기억 안 나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제 연기는 그들을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태주는 황급히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저를 눕히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됐어. 기억 안 나면 그만둬. 너무 애쓰다가 건강만 해치겠어. 그 목걸이가 아무리 귀한들 당신보다 중요하겠어. 일단 푹 쉬어. 그러다 보면 언젠가 기억나겠지. 그는 아내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지극히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인 척 달콤한 말을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도, 그의 가족들 마음속도 지금 불타는 듯이 초조할 것이라는 것을요. 그들은 그렇게 엄청난 가치의 물건이 저처럼 기억을 잃은 사람의 손에 있다는 사실에 결코 안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멍한 상태에서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최악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줘버릴까봐 두려웠을 테죠. 다음 며칠 동안 그들은 번갈아 가며 저를 보살폈지만 실제 목적은 목걸이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잠들 때마다 그들은 옷장부터 서랍, 침대 밑까지 방 안 구석구석을 몰래 뒤졌습니다. 그들의 도둑고양이 같은 행동은 모두 카메라에 선명하게 기록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목걸이는 그들이 상상도 못할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으니까요. 몰래 찾는 방법이 실패하자 그들은 다른 수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감성을 이용한 유인책이었죠. 태주는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어낸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고 빌라 정원을 함께 산책했으며 심지어 서툰 솜씨로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우리 사이의 사랑을 되살려 어느 순간 제가 감동해서 쉼표를 숨겨둔 장소를 기억해내기를 바랐습니다. 최 여사는 태도를 180도 바꿨습니다. 더 이상 날카롭고 악독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진짜 어머니처럼 자상하고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직접 죽을 쓰고 보양식을 만들어 왔고 침대 옆에 앉아 제게 스웨터를 떠주며 제가 처음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기가 저를 얼마나 친딸처럼 아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하지만 가장 가증스러운 연기는 유라의 몫이었습니다. 놀기만 좋아하고 제멋대로였던 신우이가 갑자기 착하고 사려 깊은 여동생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녀는 꽃을 사와 제 방에 꽂아주고 제게 책을 읽어주었으며 제 기분 전환을 위해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제잘거렸습니다. 한 번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했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예전에 제가 철이 없어서 형님 마음 아프게 한 적 많았죠. 형님이 이렇게 아프고 나니 제가 얼마나 후회되는지 몰라요. 얼른 건강해지셔야 해요. 그래야 저도 가르쳐 주시죠. 온 가족이 함께 완벽한 연극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꿀처럼 달콤하지만 독이 가득한 가짜 사랑의 고치 안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은 기억을 잃은 제가 쉽게 감화되어 그들의 손 안에서 순순히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꼭두각시가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기록하며 자신을 조종하는 줄을 끊어버릴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들이 연극에 몰두하는 동안 저 역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마다 저는 몰래 삼촌과 외할아버지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삼촌이 제공한 첨단 장비를 통해 저는 시댁 식구들의 행적에 대한 증거를 밖으로 보내는 동시에 외부의 중요한 정보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프게 된 후 절도 사건은 제가 회복될 때까지 수사가 잠정 중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시댁 식구들을 더욱 안심시켰고 모든 것이 그들의 통제하에 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삼촌이 태준의 회사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소장의 권력과 진성그룹 재무 전문가들의 지원으로 태준의 사업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삼촌은 태준의 회사가 그가 늘 불평하던 것처럼 단지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상 파산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태준은 무모한 투자로 은행과 사채업자들에게서 자신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거액의 빚을 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그의 프로젝트들은 중단되었고 자금 흐름이 막혔습니다. 그는 거대한 빚더미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목걸이와 제 재산을 그토록 탐냈던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막다른 길에 몰린 자들의 절박함이었습니다. 저는 병상에 누워 모든 사실을 꿰어 맞추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태준의 사랑은 만약 존재했다면 이미 오래전에 죽어버렸습니다. 그가 제게서 원했던 것은 감정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줄 구명보트이자 그들이 마음껏 파낼 수 있는 금광이었습니다. 지난 8년간 그는 좋은 남편, 성공한 사업가인 척 연기했지만 실제로는 제 희생으로 쌓아올린 화려한 겉모습 뒤에 자신의 실패를 감추려 했던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배신감은 이제 단순한 실망을 넘어 비열하게 계산된 사기극에 대한 혐오감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를 사랑했고 이제는 제 손으로 그 가면을 벗겨내야만 했습니다. 이제 연극을 새로운 클라이맥스로 이끌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언제까지나 기억상실인 척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약간의 희망, 즉 큰 물고기가 낚싯바늘을 물게 할 맛있는 미끼를 던져줘야 했습니다. 저는 몇 가지를 기억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최 여사와 유라가 다녀간 지 일주일 후 저는 회복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이 다가올 때마다 두려워하거나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멍하니 아주 더듬거리며 태준 씨, 어머니 하고 그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작은 변화는 그들의 마음속에 커다란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이 효과를 보았다고, 제가 서서히 기억을 되찾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태준이 가장 기뻐했습니다. 그는 더욱더 모범적인 남편 연기에 힘썼습니다. 그는 오래된 앨범을 많이 가져와 제 옆에 몇 시간이고 앉아 사진 속 인물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지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이분이 어머니야, 기억나. 어머니가 당신을 얼마나 예뻐하셨는데. 그리고 이건 유라, 내 동생. 유라가 당신을 참 잘 따랐지. 그는 제 머릿속에 완벽한 시댁이라는 가짜 기억을 주입하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다리던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 태준이 우리 부부가 강원도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을 때 저는 갑자기 미간을 찌푸리며 관자놀이를 문질렀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죠. 왜 그래? 또 머리 아파? 태준이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눈을 감고 의미 없는 단어들을 중얼거렸습니다. 산, 절, 상자. 태준은 몸이 굳었습니다. 그는 제 귓가에 바싹 다가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무슨 산? 어떤 절? 상자라니?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몽롱하고 흐릿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죠. 모르겠어요. 그냥 산 위에 있는 절이랑 빨간 나무 상자가 보여요. 저는 다시 머리를 감싸쥐고 신음했습니다. 아파요. 더 이상 생각이 안 나요. 제 연극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비록 제가 던진 정보는 단편적이고 앞뒤가 맞지 않았지만 애타게 무언가를 찾고 있던 태준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단서였습니다. 그는 황급히 저를 눕히고 쉬라고 다독였지만 저는 그의 눈에서 계산과 환희의 빛이 번뜩이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목걸이가 어느 산 위에 있는 절, 빨간 나무 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태준은 서둘러 떠났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몰래 엿보았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아주 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가족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있으며 그들이 곧 대규모 보물찾기를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저는 최 여사와 유라가 병문안 와서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들은 태준이 사람을 시켜 설악산, 오대산, 심지어 강원도의 모든 사찰을 뒤지고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적지 않은 시간과 돈을 들여 절 구석구석을 뒤지고 스님들에게 물어봤지만 결과는 허탕이었습니다. 실패는 그들을 점점 더 초조하고 짜증나게 만들었습니다. 저에 대한 그들의 태도도 점차 변했습니다. 더 이상 인내심을 갖고 달래지 않고 거칠게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억해봐. 절 말고 또 다른 건 뭐 없어. 그 상자 어디다 둔 거냐고. 최 여사가 제 어깨를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원래의 날카로움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겁에 질려오는 연약한 환자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몰라요. 무서워요. 제게서 더 이상 정보를 캐낼 수 없다고 판단하자. 그들은 다시 상냥한 가면을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먹잇감을 둘러싼 굶주린 맹수처럼 기회만 되면 저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헛된 희망을 피우며 동분서주하는 동안 밖에서는 삼촌과 외할아버지의 사람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준의 회사가 저지른 분식회계, 탈세, 그리고 다른 협력업체들의 자산을 편취한 사기 행각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의 거대한 사채 빚도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태준은 무능할 뿐만 아니라 도박에 빠져 엄청난 돈을 탕진한 중독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금 은행과 조폭 양쪽에서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막다른 길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제 결정타를 날릴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만들 치명적인 한 방을요. 저는 목걸이를 숨긴 장소를 기억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소는 절이 아니라 완벽하게 준비된 덫이 될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태준이 지친 얼굴로 제게 사과를 깎아주고 있을 때 저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생각났어요. 기억났어요. 제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태준은 깜짝 놀라 칼과 사과를 내던졌습니다. 뭐가 생각났는데 목걸이, 그 상자, 절에 있지 않아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우리 옛날 집 창고, 거기에 있어요. 시골의 낡은 창고. 그곳은
인적이 드물고 외진 곳, 계획을 실행하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태준의 눈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제 양어깨를 잡고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정말이야. 확실해. 네, 확실해요. 밑집 더미 아래에 있는 낡은 항아리 안에 숨겼어요. 저는 아주 사실적으로 들리는 귀중품을 숨기려는 사람의 심리에 딱 맞는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태주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죠. 잘했어. 서연아. 정말 잘했어. 당신은 푹 쉬고 있어. 내가 당장 시골에 가서 가져올게. 그는 서둘러 제 이마에 입을 맞추고는 방금 자신이 어질러 놓은 것들을 치울 생각도 없이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황급한 뒷모습을 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가, 강태준. 당신과 당신 가족을 위해 내가 준비해둔 그 덫을 향해서 이제 이 연극도 막을 내릴 시간이 되었으니까. 제게서 소식을 듣자마자 태준은 1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광적인 환호성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헛된 수색 끝에 마침내 보물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들은 그날 밤 바로 시골로 내려가 보물을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체했다가는 저처럼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다시 잊어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해버릴 수도 있다고 두려워했을 겁니다. 탐욕은 그들의 이성과 경계심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그들은 왜 제가 갑자기 모든 것을 기억해냈는지, 이것이 덫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오직 비취 목걸이와 그것이 가져다 줄 거대한 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급 7인승 SUV가 밤의 어둠을 가르며 서울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시골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분명 축제 같았을 겁니다. 최 여사는 아마 목걸이를 판 돈으로 빚을 다 갚고 새 빌라를 사서 상류층의 삶을 누릴 꿈에 부풀어 있었을 겁니다. 유라는 화려한 해외여행과 값비싼 명품들을 계획하며 희희낙낙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태주는 아마 자신이 곧 감옥살이를 면하고 재기할 큰 자금을 손에 넣은 뒤 다른 여자와 멀리 도망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인생 최고의 꿈에 잠겨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가장 경멸했던 사람에 의해 정교하게 설계된 덫 속으로 직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태준의 옛집은 넓은 논으로 둘러싸인 작은 흙길 끝에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아들을 따라 서울로 올라가면서 논밭을 다 팔아버린 후로 그 집은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습니다. 낡은 창고는 집 뒤편에 있었는데 양철 지붕이 녹슬어 있는 임시 건물 같았습니다. 달빛 아래 황량하고 음산한 풍경은 꽤 으스스했지만 탐욕에 눈이 먼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들의 차가 마을 길로 막 접어들었을 때 어둠 속에서 여러 개의 눈이 조용히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진혁 삼촌은 바쁜 와중에도 직접 이번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삼촌과 형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곳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논을 살피러 나온 농부들로 위장한 채 조용히 그 지역 전체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큰 물고기들이 스스로 그물 안으로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멈췄고 태준과 최 여사, 유라 세 사람은 손전등을 든 채 창고를 향해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이웃을 깨울까봐 큰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태준이 앞장서서 쇠막대기로 녹슨 자물쇠를 부댔습니다. 창고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안에서 어둡고 퀴퀴한 공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찬집 더미 아래 항아리 안에 있다고 했어. 태준이 흥분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낡은 잡동사니와 거미줄로 가득한 내부를 훑었습니다.
그들은 창고 구석에서 마른 볏짚 더미를 발견했습니다. 망설일 것도 없이 그들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볏짚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볏짚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기침이 터져 나왔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단 하나의 목표만이 있었습니다. 찾았다. 여기 있어. 최 여사의 기쁨에 찬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볏짚 더미 아래에서 작은 항아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항아리 입구는 낡은 천으로 단단히 막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심장을 두근거리며 항아리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입구를 막은 천을 열었습니다. 그는 손전등으로 안을 비추었습니다. 짙은 붉은색의 나무 상자가 항아리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맞아, 그 빨간 나무 상자가 맞아. 유라가 환호했습니다. 태준은 서둘러 손을 넣어 상자를 꺼냈습니다. 꽤 정교하게 조각된 상자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안에는 목걸이가 없었습니다. 작게 접힌 쪽지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태준은 멍하니 쪽지를 집어 펼쳤습니다. 희미한 손전등 불빛 아래 손으로 쓴 글씨 한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연극의 마지막 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로 그 순간 창고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외부의 빛이 완전히 차단되면서 세 사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뭐야? 유라가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구세요? 최 여사도 떨었습니다. 태준은 황급히 문 쪽으로 손전등을 비추었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근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갇혔습니다. 그때 밖에서 여러 개의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동시에 켜지며 양철 벽의 틈새를 통해 창고 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세 사람은 눈이 부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어서 확성기를 통해 위험있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포위됐다. 저항하지 말고 무기를 버리고 나와서 투항하라.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김진혁 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최 여사와 유라는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준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덫이었다는 것을. 그는 손에 든 쪽지와 텅 빈 상자를 번갈아 보다가 굳게 닫힌 문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분노와 절망, 회한이 뒤섞인 광기, 어린 절규가 고요한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박서연, 이 악마 같은 년, 내가 날 속였어.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곧 경찰들이 문을 부수고 들이닥치는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연극은 정말로 끝났고 서툰 배우들은 너무나도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휴양빌라 창문으로 새날의 첫 햇살이 비쳐들었을 때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삼촌의 팀이 설치한 숨겨진 카메라와 연결된 화면을 통해 저는 체포 작전의 전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상자를 찾았을 때의 환희, 그것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경악, 그리고 마침내 경찰에 포위되었을 때의 극심한 공포까지. 더럽고 초라한 모습으로 수갑이 채워져 경찰차에 실려가는 그들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통쾌함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공허함과 피로감만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악연이 이제 끝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또 다른 전쟁, 즉 법정에서의 전쟁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 여사, 유라, 그리고 태준은 명예훼손, 상해, 그리고 가장 중한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완강하게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최 여사는 늙고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아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울며 매달렸고, 유라는 엄마 말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태주는 모든 죄를 제게 뒤집어 씌우며
제가 부와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가족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시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는 그들의 완강함도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제 방을 뒤지는 모습이 담긴 영상, 음모를 꾸미는 대화, 녹음 파일, 그리고 증인들의 증언까지, 특히 태준의 분식회계, 탈세, 그리고 사채 빚에 대한 증거가 공개되자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가문의 보호와 보살핌 속에서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억상실 환자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성가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하나의 큰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에 대한 것이었죠. 왜 아버지는 어머니의 신분에 대해 제게 숨기셨을까요? 왜 수십 년 동안 제 혈통의 절반에 대한 정보를 숨긴 채 저를 살게 하셨을까요? 저는 아버지를 찾아가 모든 것을 물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저는 아버지의 주소를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옛집을 팔고 조용한 바닷가 도시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재혼도 하지 않으시고 책과 바다를 벗삼아 은퇴한 교사의 조용하고 소박한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제가 찾아간 날 아버지는 발코니에서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몸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마르고 초췌해 보이셨습니다. 저를 보시고도 아버지는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계셨던 것처럼요. 아버지는 조용히 책을 내려놓고 제게 맞은편에 앉으라는 손짓을 하셨습니다. 이제 다 알게 되었구나. 아버지가 지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왜요, 아버지? 왜 저한테 숨기셨어요? 제가 다소 원망 섞인 목소리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아득한 기억을 더듬는 듯 먼 바다를 바라보셨습니다. 그건 내 어머니와의 약속이었단다, 서연아. 아버지가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내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진성가에 대해 절대 내게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했어. 너를 음모와 계산으로 가득 찬 복잡한 세상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했지. 그저 네가 다른 평범한 사람들처럼 조용하고 소박한 삶을 살기를 바랐단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유언이었다니. 내 어머니는 가문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겪었단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메였습니다. 그분은 세상 그 무엇보다 너를 사랑했어. 내가 자신의 신분을 알게 되면 평범한 소녀가 감당할 수 없는 압박과 위험에 처하게 될까봐 두려워했지. 자신만의 방식으로 너를 지키고 싶었던 거야.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속의 원망은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끝없는 연민과 이해심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저를 사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화려하지만 함정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저를 보호하고 싶어 하셨고, 아버지는 돌아간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외로움을 홀로 감내하며 딸이 온전한 외가를 갖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이셨던 겁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아버지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어쩌면 내가 틀렸을지도 모르겠다. 진작에 내게 사실을 말해줬어야 했는데, 그랬다면 네가 그렇게까지 고생하지는 않았을 텐데. 저는 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어머니도요. 이제 다 이해해요. 저는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의 마음에 부끄럽지 않게 정말 잘 살아갈 거예요. 아버지와의 대화는 제 마음속 마지막 매듭을 풀어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재에 감사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아버지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부녀는 함께 해변을 산책하고 따뜻한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그 며칠은 오랜 풍파 끝에 찾아온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기 전 저는 아버지를 진성가로 모시고 와 함께 살며 봉양하고 싶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거절하셨습니다.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이란다. 서연아, 나는 이 고요함에 익숙해졌어. 너는 네 일에 신경 쓰렴. 가끔 이렇게 얼굴 보러 와주면 그것으로 족하다. 저는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평생을 교사로 살아오신 아버지의 영혼은 더 이상 화려한 도시의 삶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작별하고 저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마주하고 진성가의 후계자로서의 책임을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댁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 마지막 걸림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명료함과 굳건한 의지가 들어섰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제의 순종적인 아내 박서연이 아니었고 몇 주 전에 어리둥절한 아가씨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김영수 회장의 외손녀이자 과거의 한 부분을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해야 할 책임을 띤 진서연이었습니다. 이번에 진성가 대저택에 들어설 때는 더 이상 압도되거나 낯선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위험 있고 고풍스러운 이곳은 이제 제 일부가 되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의 건강은 최근 들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드물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왔구나, 내 손녀. 안색이 아주 좋아 보이는구나. 네, 할아버님.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할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준비 말이냐? 할아버지가 궁금하다는 듯 눈썹을 치켜 세우셨습니다. 배우고 책임지고 그리고 제 몸 안에 혜린 어머니와 진성가의 피가 여전히 힘차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의 눈에는 만족감과 자부심이 어렸습니다. 그는 크게 웃으셨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아주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호탕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좋다, 아주 좋아. 역시 내 손녀다워. 할아비를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그날부터 저의 본격적인 탈바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외모나 옷차림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내면으로부터의 완전한 변화였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제게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되어주셨습니다. 매일 할아버지는 몇 시간씩 제게 가문의 역사, 진성그룹의 경영 철학, 사람을 보는 법, 쓰는 법, 그리고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처신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책에 나오는 공허한 이론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직접 겪었던 성공적인 거래와 뼈아픈 실패담,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비즈니스에서의 수싸움, 경쟁자들의 음모와 계략을 분석해 주셨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는 순진함이 설 자리가 없으며 선량함은 반드시 지혜와 배짱을 동반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진혁 삼촌은 법률 분야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제 안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삼촌은 제게 법률 문서를 이해하는 법, 파트너와 협상하는 법, 중요한 인맥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교 모임에 저를 데려가 정재계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에게 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습니다. 소박한 주부의 삶에 익숙했던 제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낯선 사람들과 미소를 지으며 교류하는 것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관찰하는 법, 경청하는 법, 그리고 똑똑하고 재치 있게 대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친근해 보이는 미소와 악수 뒤에는 치열한 두뇌 싸움과 이익 교환의 거대한 지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마른 스펀지처럼
배움에 몰두했고 할아버지와 삼촌이 전수해 주시는 귀중한 지식과 경험을 모두 흡수하고자 했습니다. 낮에는 할아버지를 따라 그룹에 출근해 이사회의 고위급 회의부터 작은 부서의 실무회의까지 모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듣고 기록하고 질문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서류 더미와 재무 보고서에 파묻혀 그룹의 프로젝트는 물론 경쟁사들의 동향까지 연구했습니다. 잠은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어떤 날은 서너 시간밖에 눈을 붙이지 못했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안에서 무한한 에너지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건축에 대한 열정, 제 손으로 직접 멋진 건물을 설계하고 싶다는 꿈, 8년 동안 묻어두었던 그 꿈이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진성가의 지위와 자원을 이용하면 저는 단지 작은 집을 설계하는 것을 넘어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대한 건축물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변화는 지식과 태도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삼촌이 유명한 무술가를 초빙해 제게 태권도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삼촌은 함정 가득한 비즈니스 세계의 여성은 냉철한 머리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능력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훈련은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땀으로 온몸이 젖고 근육이 쑤셨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저는 더 강하게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몇 달이 흐른 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연약한 아가씨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훨씬 더 강인하고 결단력 있어졌습니다. 저는 어떤 도전이든 맞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의 탈박 꿈은 완성되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불사조가 다시 태어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단지 과거의 정의를 되찾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더 눈부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저의 첫 번째 전투는 태준과 그의 가족의 손에서 제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는 전투가 될 것이었습니다. 제가 탈바꿈하고 필요한 무기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밖에서는 법의 톱니바퀴가 느리지만 확실하게 태준의 가족 주위를 옥죄어 오고 있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로 수사기관은 신속하게 사건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무너졌으면서도 여전히 교활한 늙은 여우 같았습니다. 그는 유능한 변호인단을 고용해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키고 상황을 뒤집으려 했습니다. 그는 녹음 파일이 불법적으로 수집되었으며 재무 관련 증거들은 제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부유하고 권력 있는 아내에게 억압받는 피해자 연기를 고수했습니다. 삼촌은 태준에게 확실하게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회사 내부에서 저지른 사기와 부정행위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 말입니다. 바로 이때 제가 나설 차례였습니다. 진성그룹의 부회장이라는 새로운 직함으로 저는 태준이 세운 종이 제국의 정면으로 공격을 가할 충분한 권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제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거라, 서연아. 진성가가 너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 할아버지는 신뢰 가득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 계획의 첫 단계는 태준의 가장 큰 약점, 즉 그의 사업 파트너들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준의 건설회사, 대성건설이 오늘날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 제가 그의 아내로 있었던 8년 동안 진성그룹과의 관계를 통해 얻어낸 계약과 프로젝트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제 가문의 명성과 신용을 이용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다른 공급업체 및 투자자들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그룹의 법무팀과 대외협력팀을 소집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진성그룹 및 자회사가 대성건설과 협력했던 모든 계약과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모든 허점과 비리를 찾아내고 싶었습니다. 진성그룹의 전문가팀은 매우 효율적으로 일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그들은 제게 두꺼운 상세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제 상상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태주는 진성그룹의 명성을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대놓고 우리를 속였습니다. 대성건설이 진성그룹을 위해 시공한 많은 프로젝트에서 자재를 빼돌리고 기술 표준을 무시하며 공사 대금을 착복했습니다. 많은 건설 자재 공급 계약은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체결되었는데 조사 결과 그 공급업체들은 모두 태준이 직접 세운 유령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는 진성그룹의 돈을 이용해 자기 자신에게 돈을 지불한 것입니다. 보고서를 손에 들고 저는 등골을 타고 흐르는 차가운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저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키워준 은인의 생명줄을 갉아먹는 기생충,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존재였습니다. 저는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첫째, 즉시 대성건설과의 모든 현재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보낼 것. 둘째, 사기 및 공사 비리에 대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대성건설을 경제재판에 제소하고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 셋째,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파트너사와 은행에 공문을 보내 대성건설의 사기 행각을 알리고 협력 관계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할 것. 제 명령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실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폭풍이 공식적으로 태준의 회사를 덮쳤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여러 대형 파트너사들이 일제히 대성건설과의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은행들은 계좌를 동결하고 즉시 대출금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공급업체들은 납품을 중단했습니다. 이미 흔들리고 있던 태준의 회사는 모든 기반이 뽑혀 나가자 즉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공사는 중단되고 인부들은 월급을 받지 못했으며 채권자들, 특히 조폭들이 회사와 그의 집으로 몰려와 빚독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기와 술수로 쌓아 올린 제국이 그의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짐승은 무슨 미친 짓을 할지 모릅니다. 저는 마지막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만들 KO 펀치 말입니다. 그리고 그 펀치는 그의 자존심이자 가장 큰 아킬레스건을 정면으로 겨냥할 것이었습니다. 제가 일으킨 지진은 태준의 가족 전체를 극심한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의기양양한 사냥꾼의 위치에서 그들은 순식간에 궁지에 몰린 사냥감이 되었습니다. 최 여사가 늘 자랑하던 그들의 빌라에는 이제 매일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낮에는 정중한 정장 차림이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을 한 은행 직원들이 빚독촉장을 들고 찾아왔고 밤에는 온몸에 문신을 한 험상무는 조폭들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페인트를 던지고 벽에 협박 문구를 썼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언제나 터지기 일보 직전의 풍선처럼 팽팽했습니다. 서로를 탓하는 말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너 때문에, 다 너 때문이야. 저는 최 여사가 아들의 얼굴에 대고 이렇게 소리치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네가 멍청하게 그 여우 같은 년한테 당하지만 않았어도 우리 집이 이 꼴이 됐겠어.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한 유라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다 오빠 탓이야. 나한테는 온갖 좋은 거 다 해줄 것처럼 약속하더니 이제는 감옥에 가게 생겼잖아. 오빠는 정말 무능해. 원래부터 유약했던 태주는 이제 회사, 채권자,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사방에서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는 분명 술에 빠져 취기 속에서 탈출구를 찾으려 애쓰고 있었을 겁니다. 저의 처음의 통쾌함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를 차가운 경멸이 채웠습니다. 저를 해치기 위해 한마음으로 뭉쳤던 그들이 이제 공동의 이익이 사라지자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족애라는 것도 결국 탐욕과 거짓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저는 삼촌으로부터 뜻밖의 정보를 받았습니다. 삼촌이 사람을 시켜 감시한 결과 절망에 빠진 태준이 몰래 한 인물을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진성그룹의 최대 부동산 경쟁사인 황룡그룹의 부회장 오 이사였습니다. 그들은 고급스럽고 은밀한 일식집에서 비밀 회동을 가졌습니다. 삼촌은 그들의 대화 전체를 녹음했습니다. 태준이 그놈이 악마에게 영혼을 팔려고 하고 있어. 삼촌이 심각한 목소리로 전화로 말했습니다. 그놈이 진성그룹에 곧 있을 프로젝트에 대한 기밀 정보를 황룡그룹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어. 8년 동안 우리 집 사위로 있으면서 알게 된 정보들을 말이야. 돈과 자리를 보장받는 대가로 말이지. 우리 가문의 비밀을 이용해 마지막으로 우리를 물어뜯으려는 속셈이야. 삼촌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내가 기다리던 기회다. 태준뿐만 아니라 그룹의 큰 경쟁자까지 한 번에 무너뜨릴 기회. 삼촌, 제게 계획이 있어요. 제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 계획을 삼촌과 외할아버지께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은 꽤 위험한 이의제의 계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분석을 들으신 두 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거라, 서연아. 이제 모두에게 진성과 후계자의 배짱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 할아버지는 신뢰가 가득한 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 계획은 비밀리에 실행되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진성그룹이 곧 경기도에 추진할 초대형 친환경 신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기밀 정보를 흘렸습니다. 최적의 입지, 상세한 계획, 그리고 엄청난 잠재 수익에 대한 모든 정보는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신뢰성 있게 완벽하게 조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태준이라는 물고기는 즉시 낚싯바늘을 물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인맥을 통해 이 귀중한 정보를 입수했고 서둘러 황룡그룹의 오 이사에게 바쳤습니다. 탐욕스럽고 자만심 강한 오 이사는 정보를 검토한 후 완전히 믿어버렸습니다. 그는 이것이 진성그룹을 한 발 앞서고 엄청난 프로젝트를 손에 넣어 경쟁사에게 치명타를 날릴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황룡그룹은 비밀리에 거대한 자금을 동원했습니다. 회사 내부 자금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아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가격으로 프로젝트 부지 전체를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세기의 거래를 성사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며 아주 신속하고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제 손바닥 위에서 신나게 춤을 추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덫은 완벽하게 설치되었습니다. 이제 그물이 덮쳐질 날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제 두 명의 적, 즉 배신자와 경쟁자가 함께 파멸하는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황룡그룹이 경기도의 유령 프로젝트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동안 태준 가족의 재판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재판의 분위기는 예전의 이혼 소송 때처럼 긴장감이 넘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공개된 증거들과 대성건설의 몰락으로 결말은 이미 정해진 것과 같았습니다. 태준의 가족은 초라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최 여사는 10년은 더 늙어 보였고 눈은 우우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유라는 깡마른 얼굴에 더 이상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고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태준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한 눈으로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피해자 코스프레는 더 이상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삼촌의 지휘 아래 우리 변호인단은 명예훼손, 상해부터 사기, 횡령, 탈세,
부실 공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증거를 체계적이고 날카롭게 제시했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세 사람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변명할 거리도 없이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에서 유일하게 예상 밖의 일은 최후 진술 기회를 얻은 태준이 자신의 형량을 줄여달라고 애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증인석에 앉아있는 저를 향해 충혈된 눈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서연 씨,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아요.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미안합니다. 그 뒤늦은 사과는 더 이상 제 마음을 흔들 수도 증오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모든 애증과 원한이 사라진 듯했습니다. 그는 이제 제게 그저 과거의 슬픈 기억일 뿐이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많은 혐의로 기소된 태준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범 역할을 한 최 여사와 유라도 각각 징역 3년과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판사의 의사봉 소리가 울려 퍼지며 탐욕과 악행으로 스스로의 미래를 파괴한 한 가족의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저는 기쁨보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수년간 저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오늘의 서울 하늘은 참으로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후 제가 설계한 더 큰 연극의 막도 서서히 내려왔습니다. 경기도 땅을 매입하는데 재정을 모두 쏟아부은 황룡그룹은 자신들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위해 성대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 이사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최첨단 친환경 신도시라는 장밋빛 미래를 그려냈습니다. 언론과 투자자들은 들썩였습니다. 황룡그룹의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그들은 영광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이 가장 뜨겁게 달아오른 순간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갑작스러운 발표가 나왔습니다. 황룡그룹이 막 매입한 부지 전체가 수년 전부터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었으며 가까운 미래에 어떠한 계획 변경도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기자회견장 한복판에 터진 원자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오 이사는 연단 위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투자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황룡그룹의 주가는 브레이크 없이 추락했습니다. 진성그룹의 가장 큰 경쟁자 중 하나였던 황룡그룹은 하룻밤 사이에 심각한 위기 상태에 빠졌습니다. 파산 위기에 직면한 그들은 완벽하게 덫에 걸린 것입니다. 그들은 전 재산을 들여 아무 가치 없는 황무지를 사들인 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재계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무도 황룡그룹 같은 대기업이 어떻게 그렇게 초보적인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저와 외할아버지 그리고 삼촌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열한 술수가 아니라 상대방의 탐욕과 자만심을 이용해 승리한 것입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전쟁은 인생에서의 전쟁과도 같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이성을 잃는 자는 반드시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준 가족과 황룡그룹의 몰락은 재계와 사회 전체에 값비싼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탐욕, 배신, 그리고 불법적인 술수의 결과에 대한 날카로운 경고였습니다. 제게는 그것으로 파란만장했던 인생의 한 챕터가 끝났습니다. 모든 원한은 풀렸고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잠잠해진 몇 달 후, 저는 교도소에서 온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태준의 편지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편지를 읽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국 저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미련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진정한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였습니다. 편지는 학생용 노트에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사업가의 필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서투르고 떨리는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편지에서 그는 저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교도소에서의 삶과 자신의 후회와 자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꿈에서 저를 본다고 저의 온화한 미소와 제가 차려주던 밥상, 그리고 자신이 친셔 망가뜨린 8년의 행복을 본다고 썼습니다. 그는 야망과 가족의 압박에 눈이 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저를 사랑했다고, 진심으로 사랑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탐욕과 이기심이 그 사랑을 죽여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15년의 징역형보다 평생 자신을 따라다닐 양심의 가책이 더 두렵다고 했습니다. 편지 마지막에 그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행복하기를 바라며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저에게 저지른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저는 울지도 통쾌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 한편에 아련한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적인 아내를 가졌지만 결국 자신의 본성을 이기지 못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인간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어 낡은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좋았던 일이든 나빴던 일이든 모든 것은 과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최 여사와 유라에 대해서는 옛 지인들을 통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출소 후 그들의 삶은 매우 힘들다고 했습니다. 살던 집은 은행에 넘어갔고 그들은 작은 단칸방을 얻어 허드렛 일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돈도 기댈 사람도 없이 그들은 세상의 경멸과 스스로의 양심의 심판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감옥살이보다 더 무거운 형벌일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삶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오직 제 삶에만 집중했습니다. 저의 경영 아래 외할아버지의 지원을 받으며 진성그룹은 나날이 더욱 굳건하게 발전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외손녀가 아닌 진정한 여성 리더로서 제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그룹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고 특히 친환경 부동산과 지속 가능한 기술 분야에서 대담하고 효과적인 경영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윤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경영에서의 인문학적 가치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강하고 재능 있으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성 기업가라는 제 이미지는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장 큰 성공은 재무보고서의 숫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 자신을 되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건축에 대한 열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룹 산하에 제 개인 건축 설계 회사를 설립했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꿈꿔왔던 아이디어들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었습니다. 제 회사는 환경 친화적인 녹색 생활 공간을 전문으로 설계했습니다. 단지 외형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거주자에게 평온함과 행복을 주는 그런 집을요. 저는 일 속에서 사회를 위해 좋은 가치를 창조하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았습니다. 지금 제 삶은 바쁘지만 매우 충만합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제게는 가족이, 외할아버지가, 삼촌이, 그리고 재능 있는 동료들과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법을 배웠고, 여행하고, 책을 읽고, 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다른 남자에게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제 내면에서 자유와 자존감, 그리고 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제게 너무나도 값비싼 교훈을 주었지만 바로 그 과거가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그리고 더 행복한 버전의 저를 말입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렀습니다. 가장 깊었던 상처도 아물고 잘못을 저지른 이들이 대가를 치르기에 충분한 시간, 그리고 척박했던 과거의 땅에서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노력과 기쁨, 그리고 평온함으로 채워진 새로운 페이지였죠. 진성그룹은 저와 외할아버지의 지휘 아래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했고,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도 명성을 얻는 선도적인 경제 그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장 큰 자부심은 마천루나 엄청난 이익 수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많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지역 사회 프로젝트 매화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미혼모들을 위한 복합 공간이었습니다.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 무료 심리 및 법률 상담 서비스,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을 위한 양질의 어린이집까지 갖춘 곳이었습니다. 매화의 집은 희망, 그리고 여성들의 강인함과 자립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 자신의 가치를 되찾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을 한 여성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 속에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고통을 하나의 불씨로 만들었고, 그 불씨는 이제 많은 불행한 이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제가 매화의 집 마당에서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진혁 삼촌이 찾아오셨습니다. 제복을 입지 않은 삼촌은 평범하고 인자한 외삼촌 같았습니다. 삼촌은 제 옆에 앉아 아이들의 알록달록한 그림을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지금 내 모습을 보니 정말 달라 보이는구나, 서연아. 이제야 진정한 평온을 찾은 것 같아. 다 삼촌과 할아버지가 곁에 계셔주신 덕분이에요.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일과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삼촌이 문득 한 가지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어제 업무 때문에 교도소에 갔다가 태준이를 만났다. 저는 잠자코 있었지만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많이 늙고 변했더구나. 내게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다고 전해달라고 하더군. 매화의 집에 대한 소식을 신문에서 읽었다면서. 자신이 부끄럽지만 한편으로는 네가 기특하고 자랑스럽다고 하더구나. 네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이야. 저는 아무 말 없이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뒤늦은 사과는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 저와 그의 길은 이제 결코 교차할 수 없는 평행선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진성가에서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비록 연로하셨지만 정신은 여전히 맑고 쾌활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생선살을 발라주시며 인자하게 웃으셨습니다. 서연아, 요즘 보니 재능 있는 젊은 총각들이 자꾸 그룹에 와서 너랑 친해지려고 하던데 말이다. 제가 웃으며 할아버지의 말을 막았습니다. 할아버님, 또 저를 놀리시네요. 저는 지금은 일과 제 프로젝트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인연은 하늘에 맡겨야죠. 외할아버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인연에 맡겨야지.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하단다. 내가 즐거우면 할애비도 즐겁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혼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오늘따라 달이 유난히 밝고 둥글었습니다. 달빛이 활짝 핀 하얀 매화꽃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맑고 은은한 매화 향기가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여린 꽃잎을 부드럽게 만져보았습니다. 매화, 순수함과 강인한 생명력의 상징.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봄이 오면 찬란하게 피어나는 꽃. 그것은 마치 제 인생,
그리고 제 어머니의 인생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새로운 사랑을 찾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필요한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의미 있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제 자신을 되찾았다는 것.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행복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과거는 값비싼 교훈이었고 현재는 소중한 선물이며 미래는 제가 가장 아름다운 장들을 써내려갈 백지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으로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미소였습니다. 폭풍우는 지나갔고 비가 갠 뒤 제 하늘은 다시 맑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는 눈부신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서연 씨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남긴 여운과 감동, 그리고 생각할 거리는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녀와 함께 폭풍우 같은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행복의 정점에서 배신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마침내 잿더미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찬란한 불사조처럼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극적인 복수극을 넘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길과 자기 자신의 가치,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 대한 깊고 다층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야기가 주는 첫 번째이자 가장 뼈아픈 교훈은 사랑과 희생이 언제나 합당한 보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진실입니다. 서연 씨는 많은 여성이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 능력 있는 남편, 그리고 따뜻해 보이는 가정. 그녀는 자신의 커리어와 꿈을 주저없이 포기하고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희생은 숭고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가장 큰 실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한 퇴로나 독립적인 가치를 남겨두지 않은 채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자신의 행복과 존재 자체를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한 남자와 그의 가족의 손에 온전히 맡겨버린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가혹한 교훈을 줍니다. 당신의 삶을 결정할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순간, 당신은 그들에게 언제든 당신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쥐어주는 것과 같다는 것을요. 그러므로 시청자 여러분, 특히 여성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가정을 위해 아무리 희생하고 싶더라도 절대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자신의 일과 경제적 독립,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 자신으로 있을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행복은 한쪽이 다른 쪽에 완전히 녹아드는 것이 아니라 두 독립적인 개체가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잔인한 배신에 직면하고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서연 씨는 무너져 내리고 고통과 원망에 잠식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주는 두 번째이자 가장 값진 교훈, 즉 강인함과 용기의 힘입니다. 고통은 그녀를 쓰러뜨리지 못했고 오히려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배신은 그녀를 파괴하지 못했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보게 하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되찾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연 씨의 여정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생에서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아프게 넘어졌는지가 아니라 그 후에 어떻게 일어서느냐는 것입니다. 가련한 피해자 역할을 하기보다 고통을 힘으로, 눈물을 의지로 바꾸는 법을 배우세요. 당신의 인생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백마탄 왕자도 기적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강인함이란 결코 울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마를 때까지 온 뒤에도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어서는 여정에서 우리는 혼자일 수 없습니다. 서연 씨의 이야기는 진정한 가족이라는 버팀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온 세상이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가장 사랑했던 남편이 무정하게 그녀를 해치려 했을 때 나타나 그녀를 보호해 준 것은 바로 핏줄로 이어진 가족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삼촌은 그녀에게 단지 돈이나 권력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것, 즉 신뢰와 방향, 그리고 풍파에 맞설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 진정한 가족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가꾸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가면이 벗겨졌을 때 가족은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이자 결코 우리를 거부하지 않는 평온한 항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사랑하세요. 그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이고 의미 있는 교훈은 서연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한 방식입니다. 그녀는 승리에 도취하거나 적의 몰락에 통쾌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고귀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개인의 고통을 공동체를 돕는 사명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그녀가 세운 매화의 집은 단순한 자선 프로젝트가 아니라 재생의 상징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이용해 다른 여성들을 치유했고 자신의 아픈 경험을 통해 불행한 이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승리란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쓰러뜨렸을 때가 아니라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세상을 위해 더 나은 가치를 창조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이야기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한 번쯤 그것을 교훈이자 힘의 원천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쩌면 그 즐겁지 않았던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더 높은 사명과 삶의 이상을 발견하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계기를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단지 한마디의 조언, 한 번의 공감만으로도 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의 방식이 아닐까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방금 공유해드린 서연 씨의 이야기는 실제 삶에서 일어날 법한 상황들을 바탕으로 창작된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물, 사건, 지명은 허구이며 교육적, 오락적 목적과 인간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졌을 뿐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